우리가 뭐가 못났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게 말이야. 누가 보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인 줄 알겠어. 세계 여러 나라 중 입국이 까다로운 곳들이 있습니다. 출국 몇 달 전부터 비자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공항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거치거나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공항에서도 한 번에 입국할 수 있는 마법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권의 힘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프랑스에서 온 체르니아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20대까지 프랑스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되어 살고 있죠. 제가 대학생 때 프랑스에 유학을 왔었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저도 남편의 나라인 한국에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나라는 이제 저의 나라가 되었네요. 처음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죠. 일단 제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김새는 누가 봐도 동양인이니까 아시아의 나라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동양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니 편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면서 분명히 별 볼일 없는 수준의 나라일 거라고요. 저보고 다들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장거리 연애를 지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과 친구들의 걱정은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결혼하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프랑스의 국적을 지키라는 거였죠. 훗날 태어날 아이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한국의 수준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럽연합 소속인 프랑스에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칠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들 중 한 명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부모님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다며 절대 성씨를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 성을 따라 바꿨다가는 분명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부모님은 그 약속만 해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부탁이 아닌 조건이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귀화나 성씨 변경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말대로 훗날 자녀에게 더 좋은 조건의 국적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약속에 동의를 한 후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저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몇 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부모님에게 했던 약속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네, 바로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처음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던 건 바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프랑스에서 제 지인들과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는 남편 지인들과 결혼식을 했는데요. 결혼식을 2번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거창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안 가기는 아쉬워서 남편이 제안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일주일 정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지는 바로 제주도였어요. 한국 영토 아래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요. 아니,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예쁜 호텔이나 리조트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섬으로 가자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허풍을 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다 색깔이 그렇게 예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안 예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풍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 본토와 떨어진 섬 지역에서 한국의 위대함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양옆에서 다들 핸드폰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들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인터넷이 터지고 있는 건가 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핸드폰도 인터넷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게 없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이 바다 한가운데서 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도 제주도에 있는 내내 인터넷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도 바다 한가운데서 전화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체크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 중 하나라 도심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인터넷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섬 지역에서도 수도, 서울과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섬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과 다른 게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머무는 숙소 사장님이 서울에서 시킨 택배를 받는 것도 봤는데요. 어젯밤에 주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도착했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누구든지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한국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살이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남편의 누나와 누나의 남편, 그리고 누나의 아들인 유치원생 조카까지 모두 저를 환영하고 사랑해줬어요. 한국에서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항상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안아주시고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해주고 심지어 인터넷을 찾아서 프랑스식 샐러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들어보니 한국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터넷 활용에 능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도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한다고요. 이렇게 나라 차원에서 노력을 하니 한국의 인터넷이 더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연령층이 격차 없이 이런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저희 조부모님은 문자 메시지도 못해서 핸드폰을 전화로만 사용하시거든요.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절친이 되었어요. 언니를 항상 갖고 싶어서 저는 더 좋았죠. 유치원생인 조카는 저와 함께 한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가족들 사이에서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주변에서 걱정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한국은 생활 인프라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았거든요.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아무도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네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항상 좋은 말만 해줬거든요. 마트에 가면 타고 가서 사는 게 기특하다고 할인도 더 해주고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가 워낙 너무 좋았으니까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고서도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한국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간 가족여행이었어요. 다 같이 휴가를 맞춰서 영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사건은 바로 영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 터졌는데요.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네 가족들과 남편까지 모두 손쉽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영국 공항도 입국 심사가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가족이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부모님들부터 유치원생 조카까지 모두 5분도 안 돼서 심사를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들 영국 공항의 소문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프랑스 여권을 받을 때부터 표정이 매우 냉정하고 차가웠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여권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말 그대로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영국에는 왜 왔는지, 얼마나 머무를 건지,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지, 왜 한국에 살고 있는지, 정말 말 그대로 경찰 취조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한 기분까지 들 정도였어요. 제 입국 심사는 30분이 넘어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한 명 때문에 시간이 점점 딜레이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긴 비행에 피곤해서 얼른 호텔로 가고 싶을 텐데 저 때문에 공항에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미안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나도 시부모님들이나 시누이 가족들처럼 영국 공항 심사에 대비를 해올 걸 그랬나 후회가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오래 잡혀 있는 건 준비성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다가와서 내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잡아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본 입국 심사관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인의 배우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방금까지의 태도를 싹 바꾸고 저에게 웃으면서 입국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다들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죠. 시부모님은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라고 장난스럽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다들 입국 심사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저만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제 사과를 들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 위로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냥 여권을 보여주니까 간단한 질문 2개 정도만 하고 바로 통과시켜줬다고 해요. 시누이네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영국 공항의 입국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입국 심사를 단번에 통과한 건 준비성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바로 한국 여권의 힘 덕분이었어요. 심지어 유치원생 조카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심사관이 자기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했다며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저는 한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여행 중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한국인인 덕을 본 일도 있었는데요. 호텔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뷔페에 갔을 때 생긴 일이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다가와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신분증 대용으로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혹시 아시아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신분증을 꺼낸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나 잠재적 문제 취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여권을 보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한 장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한국 음식 식당을 오픈했는데 시간이 괜찮다면 와서 식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능하다면 리뷰까지 남겨달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이 리뷰를 남겨주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고 찾아올 거라고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공짜 식사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채소 같은 아시아 나라 사람도 아닌 영국인이 한식당을 창업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식당을 영국에 개업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요즘 영국에서는 한국이 인기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 BTS를 시작으로 K-팝도 정말 인기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모르면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잘 안 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부러 한식을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한식당을 차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의 한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짜 식사였는데 서비스까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다 정성껏 음식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적는 종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제게는 종이를 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희 리뷰는 받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들에게서만 리뷰를 받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별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라고 하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요. 여행을 통해 한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세계로 나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으로 세계로 나가는 게 더 영향력이 크고 제 자신에게도 좋다는 걸 절절히 느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귀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 결혼 전에 부모님과 약속한 게 있지 않냐고 했어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깨도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부모님을 제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조건을 건 이유는 미래의 제 자식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자식을 생각해보면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로 완전한 한국인이 되지 못하는 게 더 큰 미안함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이 앞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려면 반드시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려면 저도 한국인이 되어야 했죠. 한국에 와서 귀화 준비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로 이 결심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역시 약속을 잊었냐고 하면서 왜 대단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국적을 버리려고 하냐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영국 여행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보는 사람들마다 달려드는 반면 제 프랑스 여권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요. 당장 입국 심사에서부터 한국 여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요. 저 한 명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라서 다른 한국의 가족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아이는 한국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몇 시간 동안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힘이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영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 직전까지 갔었다는 게 적잖은 놀라움인 듯 했습니다. 아무리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프랑스는 같은 유럽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여권 소유자인 저를 그렇게 냉대한 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유럽과는 한참 떨어진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 사람들은 냉철한 심사는커녕 반갑게 어서 입국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앞으로 자라는데 한국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것에 동의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귀화 준비를 했고 1년 6개월 후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한국 여권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한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출장 차원에서 다시 영국을 한 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저를 보고 웰컴이라고 반기면서 5분도 안 돼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예전 가족여행 때 시댁 식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진작에 한국 사람이 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기로 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한국 귀화를 추천하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은 최고의 나라이고 한국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악명 높은 입국 심사를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한국 여권 덕분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잘 동화되어 한국을 세계적으로 더 알렸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바가지 요금 좀 그만 씌우세요.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울 게 있어?
외국인 여성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의아한 듯이 그녀를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걸까요? 저는 앤서니이고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아버지와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쨌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저는 휴가를 받아 일본과 한국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전통과 뛰어난 요리가 가득한 일본이 저의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정통 일본 요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의 회전 초밥집에서 처음으로 일본 요리를 접했습니다. 중앙에서 셰프가 능숙하게 초밥을 만들고 형형색색의 요리가 담긴 접시가 돌고 있는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통 스시를 처음 맛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스시한 접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선 밑에 들어간 와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업원을 불러서 와사비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와사비를 바꾸면 요리의 본질이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이밥 양과 생선에 어울리는 와사비의 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죠. 와사비 양을 줄이면 맛이 바뀐다고 했어요. 또한 그는 회전 초밥집이기 때문에 저 하나를 위해서 초밥 접시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요점을 이해했지만 약간의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고풍스러운 스키야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각 테이블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얇게 썬 고기를 보글보글 끓는 국물이 담긴 냄비에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저는 날달걀을 풀어서 냄비에 직접 넣었어요. 원래는 스키야키는 날달걀에 고기를 찍어 먹는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찍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계란을 넣는 것을 보고 웅성웅성 됐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본에 와서부터 계속해서 언어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영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업원의 반응은 신속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스키야키 먹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녀가 제 실수를 바로잡는 동안 제 뺨은 부끄러움으로 불탔습니다. 계란을 다시 가져다 주고 직접 풀어주기는 했지만 저는 이만한 돈을 내고 혼났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일본식 돈가스가 아니라 진짜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요리를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살짝 열린 주방문 너머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셰프가 붙은 담배를 입술에 무심하게 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설렘은 금세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았고 주방장은 자기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식당 내에서 담배를 핀다니요. 영국이었으면 소송감이었어요. 하지만 항의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방금 본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 과정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함, 식재료에 대한 존중, 엄격한 위생 기준 등 제가 일본 요리와 연관지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것이었죠. 실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저는 제가 먹으려던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요리 관행에 대한 제 자신의 기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시골의 한 전통 일식집에서 주인의 친절한 태도는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서빙 방식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음식 접시가 계속 도착했는데 정말 다 맛있었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산서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계산서를 확인한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구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따졌습니다. 주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먹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의 시스템은 추가로 나왔던 접시들은 먹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고 영수증에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그게 추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고마웠지만 소통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의 예의 바른 겉모습의 이면, 즉 전통에 대한 엄격한 고집과 외부인의 수능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이 씁쓸한 기억을 간직한 채였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영국으로 바로 가고 싶었지만 이미 끊어놓은 비행기와 호텔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팔을 벌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나 호기심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슷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부터 그 대비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작고 아늑한 식당에 들어서자 참기름 향이 가득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시키기로 했는데 매운맛이 걱정되었습니다. 주문하면서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종업원은 매운맛 조절이 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매운맛을 원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원하는 순한 맛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손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도착한 요리는 색과 맛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고 아주 맛있었어요. 사실 맛보다도 손님 중심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만남은 북적이는 식당에서 한국식 삼겹살 구이인 삼겹살이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삼겹살에 대한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이 절 힐끗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하나 싶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상추를 손에 얹더니 밥까지 얹었어요. 고기도 자기 테이블에서 얹고 샌드위치를 싸듯이 야채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넣으시더니 맛있다면서 따봉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고기만 먹는 것이 안타까웠던 아저씨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무료라고 꼭 먹어보라고 했어요. 한국식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배려였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도 아저씨들은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소주를 한번 마셔보라면서 본인들의 소주를 나눠주셨죠. 삼겹살에는 소주가 어울린다고 알려주셨어요. 위스키랑 비슷한 맛인데 삼겹살이랑 먹으니까 삼겹살에 기름기를 내려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맛도 완벽했지만 손님들의 친절함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친절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따뜻한 소개였습니다.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환대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때로는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취향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연함과 따뜻함 덕분에 저는 경직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여행은 단순한 음식 탐험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환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으로 한국인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전통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제 레스토랑에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함과 환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찌개로 유명한 가족 소유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는 마치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는 집밥과 전통이 느껴지는 편안한 맛의 조화였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주인은 제 테이블에 앉더니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식당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러한 교감의 순간이 저의 한국 경험을 진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곳은 서울의 백반집이었어요. 택시 기사님한테 가장 좋아하는 집을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데려가 주신 곳이었는데요. 저는 돼지 백반을 시켰는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접시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젓갈부터 해서 시금치나물 김치에 콩나물국까지 나왔습니다. 전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다른 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기만 먹는 것을 주인분이 눈치채셨는지 다가오셨어요. 혹시 입맛에 맞지 않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아니라고 저는 돼지만 시켰으니까 고기만 먹는 거라고 했어요. 먹으면 나갈 때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서요. 주인분은 엄청나게 웃으셨습니다. 반찬이라고 하는 거라고 추가 금액은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다 이렇다고 하면서요. 저는 다른 곳들도 김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반집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없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셨죠.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 최고의 맛집이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셨다고 했어요. 주인분은 누군지 바로 아시더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은 팁 문화가 없지만 팁을 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식탁이 10,000원에 제공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호떡이었는데요. 시장에서 기름기가 가득한 빵을 보았어요. 저는 꽤나 영국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간판에는 호떡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상인이 흑설탕, 견과류 계피가 들어간 반죽을 뜨거운 철판에 능숙하게 밀어 넣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설탕과 기름 냄새가 좋았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가판대에 다가가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상인은 아는 체 하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호떡을 건네주며 철판에서 갓 나온 것이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처한 입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찾기 힘든데요. 이 호떡의 쫄깃쫄깃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이건 뭘 써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밀가루가 아니라 한국의 찹쌀을 섞어 쓰면 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호떡의 따스한 온기가 손에 스며드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박한 간식이지만 소박하고 편안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매 끼니마다 배우고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상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관대함 공동체 환대의 원칙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정신 연결의 즐거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예술 등 제가 가져오고 싶었던 교훈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의 시간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어요. 이 만남은 다른 많은 만남 중에서도 두 문화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세심하고 격식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하는 반면 한국은 좀 더 편안하고 관대하며 포용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피탈리티는 단순히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손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레시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한 머릿속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체성을 찾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족, 레스토랑의 한국식 환대의 교훈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콘셉트, 즉 메인 코스와 함께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반찬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자튀김 같은 것들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했어요. 오히려 메인 음식들이 더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고객에게 다양성과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넉넉한 인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식사 경험을 개인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함처럼 단골 고객들의 선호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개발했고 맵거나 단 것들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외워서 그에 맞게 제공했어요. 이러한 개인적인 손길은 소박하지만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감사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 한국의 정취를 더하기 위해 디저트 메뉴에 호떡을 넣었어요. 손님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죠. 어느 날 호떡을 먹던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올려서 팔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들은 결과가 이렇게 풀린 것이었죠. 저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어주면서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맛을 손님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반응은 어땠냐고요? 호떡을 먹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누군가 싫어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료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반응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고객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다양한 맛 그리고 우리가 조성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던 아버지도 매출뿐 아니라 레스토랑 분위기의 변화를 보셨어요. 아버지는 제 비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제가 더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고 키즈 카페와 가족 모임을 위한 공간 등 가족 친화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니 일본과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요리의 지평을 넓힌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문화에 대한 존중 경험을 창조하는 예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변화시켰고 한국에서 소중히 여겼던 따뜻함, 관대함,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계속 탐구하고 배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언젠가 영국의 한식당을 열어 고향의 한국 고유의 맛과 따뜻한 정을 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음식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예전의 명성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게 해준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서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울역의 KTX 기차 안. 이상한 옷을 입은 남성들이 괴상한 기계를 들고 우르르 정차한 기차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목격한 프랑스 국적의 여성들은 긴장감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덜덜 떨고 있던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며 그녀들은 고개를 드는데요. 고개를 들자 그녀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교육청에서 교사협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페로쉐라고 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교사직을 한 3년 전쯤 그만두고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그들의 복지를 위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르도는 프랑스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 밀집도도 높고 외국 관광객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객들도 유학생들도 워킹 홀리데이를 오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 곳이죠. 제가 교사로 있을 때에도 많은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요. 보르도는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은 특히나 춥고 눈이 정말 많이 내리죠. 봄에도 갑자기 눈폭풍이 몰아치는 날씨가 생기기도 해요. 4월이 돼야 그나마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5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걸어 다닐 때 춥다는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워낙 추운 곳이기 때문에 바닥이 언 곳이 많아 걸을 때 긴장을 하고 조심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저 역시 그런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미국에 다녀오기는 어렵지 않아 몇 번 다녀온 경험은 있었죠. 일 때문에 간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요. 보르도는 불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 두 언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소통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제학생 등록이 현저하게 줄었고 교육구청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규모로 학교 교사들을 해고한다는 공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학생이 프랑스 교육 예산에서 1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심각한 상황에 결국 최악의 조치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사를 했었고 다들 어렵게 교사가 된 거라는 걸 아는데 갑자기 초중고에서 골고루 250명도 넘는 교사 인원들이 직장을 잃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해직은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력이 3년 미만이 된 선생님들 중에 선별이 됐습니다. 파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파리의 유학생은 3분의 1이나 감소한 상황이라 앞으로 해고, 통보를 받을 교사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대비도 없이 통지서를 받은 선생님들은 단체로 교육청으로 찾아와 정말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떤 것도 바꿔줄 수 없는 정부의 결정에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난 후 저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예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만큼 이야 힘들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죠. 그러다 저의 절친한 지인이 그러면 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취업하는 방법은 어때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 린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봤죠. 그녀는 한국인으로 한국의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어요. 컨퍼런스를 하며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하고 쾌활한 성격의 국경을 넘어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한국 이름은 미연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미연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두 나라의 교육청이 서류와 화상회의를 오가며 방안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국교육청 측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며 외국 원어민 교사로 취업하는 방면을 진행해 보자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 기뻤죠. 난관에 빠진 교사들에게 드디어 해결 방법을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도시의 교사로 일을 하다가 아시아에서도 작다고 알려진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 어렵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한 반응대로 200여 명이 넘는 그 인원들 중 대부분은 반발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문화는 특히나 모르고 유럽 국가도 아닌 한국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죠. 차라리 영어권인 홍콩 쪽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30명 좀 안 되지만 10%에 달하는 교사들은 한국행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정말 가보고 싶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들의 동료 중에서도 실제로 한국에서 공교육, 사교육 등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들이 너무 실망하진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떠나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보르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콩으로 갔어야 했던 걸까? 이렇게 직항 노선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나라인가? 가기 전에 불안한 생각. 여러 개가 동시에 떠올랐죠. 그리고 그동안 저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어려운 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연에게 들었기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녀가 말해준 한국은 편리하고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없는 나라라는 인상이 있었죠. 뭐든지 빠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고 발전하는 국가였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비행 여정을 지나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교육부 대표로 에스코트를 해주기 위해 나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친구의 얼굴을 볼 생각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공항의 첫인상은 굉장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였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똑같이 힘들어한 게 분명한데 한국의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활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마치 팬데믹 전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일상으로의 회복도 빨리 할 수 있었는지 점점 더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길게 있어야 하는 교사들이라 짐이 많아 수화물을 찾고 개수가 정확한지 여러 번 체크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캐리어를 두고 새는 모습을 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짐에만 관심이 있더군요. 치안이 완벽하다는 건 미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국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본 적 없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짐을 다 끌고 드디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는 미연이 보이더군요. 반가움에 우리는 끌어안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연은 차량을 준비해뒀으니 바로 주차장으로 가자고 했어요. 승합차 여러 대에 나눠 타기로 했죠. 미연이 근무하는 교육부는 서울에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좀 있어서 이틀 서울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한국의 교육부로 방문하기로 했죠. 우리는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계로 다가가더니 차량 번호를 찍는 것 같았어요.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기계는 차량 위치까지 알려주더군요. 이건 정말 편하겠다. 한국은 정말 기발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도로를 달려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연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으면 어떻게 우리 예산 때문에 경비를 아껴야 한단 말이야. 이야기했죠. 그러니 미연이 여기 비싼 곳 아니야. 시설에 비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도 그럴 게 최근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명 배드버그라 불리는 빈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선 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연과 헤어지고 숙소에 들어가 매트리스를 다 들어서 확인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을 가는 일도 작고 유럽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빈대는 유럽 여행객들에게 오며 가며부터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프랑스 교육청에서는 빈대가 심해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빈대를 찾는 방법, 빈대 퇴치법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빈대가 가장 잘 생기는 공간이 침대 매트리스나 커버 속이죠. 그리고 택배 박스에서도 나와서 우리는 택배 박스를 외부에서 뜯곤 합니다. 혹시나 유럽에 여행을 다녀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요. 빈대에 물리면 처음에는 두드러기인 줄 알고만 있다가 수포까지 가서 심하게 되고 나서야 알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들이 유럽 여행 후 심한 두드러기를 경험했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었기 때문에 저는 강박증처럼 빈대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한국 숙소의 침대, 매트리스, 방구석, 습기가 있을 만한 곳이 모두 깨끗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이라고 듣지 않았는데 말이죠. 빈대에 배설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비로소 쉴 수 있게 됐죠. 다음날 미연과 우리는 서울역에서 만나 기차를 타고 한국의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라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경을 넘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익숙했던 우리들.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것과 만난 기분이 들었죠. 한국의 기차역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는 솔직히 역사시설은 선진국답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악취와 벌레 쥐까지 나올 때도 있죠. 어마어마한 악취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용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서울역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부터 KTX라는 기차로 향하는 길까지 끊임없이 안내를 해줘서 찾기 아주 쉬웠죠. 우리는 오송역이라는 곳으로 향해야 했는데 다른 교사들은 먼저 플랫폼으로 내려간다고 했고
저 혼자 엄청난 규모의 서울역 내부를 구경하다 출발 시간이 거의 다가온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큰 역사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상황에 불안하긴 했지만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것보단 100배 나을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미연에게 지금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출발까지 5분 정도 남았더군요. 급한 마음에 보지 못한 화장실 시설을 경악했습니다. 서울역은 한국에서 손꼽히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 쾌적하고 깨끗하고 심지어 화장실 물기까지 수시로 닦는 미화원이 계시더군요. 각을 하는 시설부터 아이들을 위한 시설까지 정말 이용객들을 위해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칸마다 기분 나쁜 이상한 카메라 사진이 있어서 저는 괴상했어요. 한국말로 쓰여 있어 미연에게 물어보려고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었죠. 플랫폼에 도착해 드디어 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기차에 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같은 기차가 아니구나. 여기 화장실을 이용할 걸.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기차는 장거리용도 많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을 하시려면 비위가 좋아야 할 거예요. 악취도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화장실을 뛰어갔다 온 이유였어요. 그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 미연, 이 사진 봐봐. 누가 화장실에 이런 카메라 사진을 붙여놨어. 이거 너무 섬뜩하지라고 아까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그러자 미연이 웃으며 아, 이건 불법 촬영을 경찰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는 안내문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KTX 기차 내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기계들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가장 큰 역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워낙 테러가 많다 보니 게다가 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나라가 됐으니 의심할 만했죠. 아, 결국 한국에 와서 테러를 당하게 되는구나. 어쩐지 모든 게 너무 잘 풀린 다 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익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알고 보니 그건 국가철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을 위한 방역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는 방역 직원이었죠. 최근 발발하는 빈대나 다른 바바이러스들부터 승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수시로 이러한 소독과 스팀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정말 엄격한 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너무 창피해 어디라도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저의 편협했던 생각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연속으로 경험했으니까요. 이제는 왜 한국의 빈대도 쥐도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의 모든 걸 안심하고 믿기로 했죠. 미연이 이야기해준 것보다 더 좋은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가야 할 줄 알았던 KTX라는 기차는 30여 분 정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속도였죠. 한국이 빨리빨리의 민족인 건 알지만 분명히 앉아 있을 땐 이렇게 빠른 속도인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교육부에서 보내준 차량을 타고 교육부가 아닌 대형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여긴 무슨 일인 거냐 물었고 미연은 말했잖아. 취업 비자를 위해선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수라 건강검진을 해야 돼. 우리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테지만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생길 거야. 제가 새카맣게 잊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걸 교사들에게 공유하지 못했던 거죠. 워낙 준비할 서류나 보고서가 많아 그걸 깜빡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미연은 왜 그러냐 물었죠. 저는 말하기 조금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 기본으로 받는 것만 해도 최소 너희 돈으로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들어. 그런데 지금 취업난으로 온 저 사람들인데 그 많은 돈을 부담하게 할 순 없을 것 같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취업이 많이 어려울까 물었어요. 그러자 미연은 무슨 몇백 같은 소리냐며 얼른 검사나 받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친구라고 믿었는데 우리 사정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저를 더 경악하게 했습니다. 많이 이동하지도 않고 한 공간에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무려 3시간 만에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얼마나 비싼 검사길래 이러나 싶었죠. 우리 교사들은 어차피 온 거 어쩔 수 없으니 할부로라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계산을 하러 간 순간 우린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만 결제된 거였죠. 다른 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미연은 한국의 회사들은 원래 직원들에게 대부분 이 정도 해준다. 교육부에서 지원한 금액 역시 앞으로 새로 취직하게 될 학교에서 직원 지원을 해줘서 진행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그때 저도 한국에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불과 얼마 전 꿈 많던 교사들이 예고도 없던 해고를 무책임하게 통보로 해버리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괴롭기만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답변은 어쩔 수 없다. 그뿐이었는데 한국은 어려움이나 불편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만들고 허들을 넘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게 어쩌면 운명일지 모르겠네요. 오늘 프랑스 교사 포르쉐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으로 오신 게 운명이라니 정말 저희도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